이번에 마련한 순서는요, 퇴직연금 각 주체별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를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제도 및 정책 제안자,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기업, 연금 사업자, 자산운용자, 운용사 이런 분들을 모셔서 DC형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요, 저희 조금 순서를 바꿨는데 퇴직연금 사업자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C형 자산관리 현황 및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은행 연금사업부의 최은미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은미 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하나은행 연금사업부 최은미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트로스톤 연금포럼 강창희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DC 자산관리 현황 그리고 DC 운용 주체 측면에서의 개선 방향입니다. 저는 개인연금 자산관리 업무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퇴직연금으로 온 지는 약 2년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이제 비교하게 되는데요. DC 자산관리 역시 개인연금과의 비교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대한민국 3층 연금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2005년에 도입된 이후에 작년 말 190조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을 하면 가입자들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 투자 상품을 동시에 투자해서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규정상으로 주식형이나 주식 혼합형 등의 위험자산의 비중을 제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5년 도입 당시 40%에서 2015년에 70%로 상향 조정이 되긴 하였으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퇴직연금에서 이건 지금 DB를 제외한 DC하고 IRP 적립금 현황입니다. 보시면 투자상품 비중은 18.2%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개인연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개인연금은 1994년 도입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135조의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요. 성장률은 퇴직연금 성장률의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개인연금은 퇴직연금하고 다르게 상품을 지정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보험, 신탁, 펀드 이렇게 지정해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상품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 계좌이체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한 계좌 내에서 이제 2종 상품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13년에 세법이 한번 크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전에 같은 경우에 연금 펀드의 경우에는 한 계좌에 한 개 펀드만 담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전환형 구조가 이제 대부분이었는데요. 2013년 이후에 계좌 개념이 들어오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2014년에 전체 개인연금 시장에서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였는데요. 작년에 8.9%로 이렇게 급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한 개 계좌에 원리금 보장을 75.6%를 넣는 퇴직연금 계좌에서의 펀드의 포트폴리오와 그냥 펀드로만 구성을 해야 되는 개인연금 펀드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다를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저는 퇴직연금이 더 공격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주식과 채권 등의 이제 자산 구성에서 보시면 퇴직연금은 혼합형 위주의 포트를 가지고 있고요. 개인연금은 주식형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도입 시에 위험자산 비중을 이제 상품으로 제어하면서 혼합형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에 비해서 주식 비중은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와 해외 자산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금에서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메리트는 세제 측면에서는 없습니다. 일반 펀드에서는 국내 주식의 매매 평가 차익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요. 연금으로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가 해외 투자, 해외 글로벌 분산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투율이 개인연금에 비해서 퇴직연금이 상당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국내 비중은 퇴직연금이 72.4%고요. 개인연금 펀드가 63.3%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이제 국내 비중이 높은 이유는 연금 펀드 시장이 이제 국내 투자에서 시작이 됐고 연금 펀드에서 해외 투자가 이제 펀드가 나온 게 2012년부터고요. 2013년에 이제 세법이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트 구성이 되는 형태로 개정이 되면서 해외 펀드가 이제 본물 터지듯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퇴직연금 내에서도 DC와 IRP의 자산 운용은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동일하게 퇴직연금임에도 불구하고 DC와 IRP의 자산 현황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DC는 이제 원리금 보장 기준으로 보시면 DC는 87.5% 그리고 IRP는 67.2%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일한 퇴직연금인데 왜 DC는 IRP보다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호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일단 이제 개인연금이나 IRP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스스로 가입을 하고 투자 결정을 하는 상품, 굉장히 적극적인 능동적인 투자 결정이 일어나는 상품인데 반해서 DC는 이렇게 근로자, 사용자,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제 묶음이 돼서 가입과 운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좀 보수적인 투자의 형태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 운용에 대한 연금이 이제 장기 투자 상품이잖아요. 장기 투자기 때문에 이제 긴 안목으로 포트를 구성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관심이 없고 또한 지식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함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 투자에 대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제 나올 수 있는 컴플레인을 상당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펀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금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과 사후 관리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C 가입 절차는 자발성이 없어서 이제 무관심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DC는 이제 가입자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비자발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고요. 퇴직연금 이제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연간 이제 개인 계좌로 이제 납부를 해주게 되는데 가입자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돈이라는 의식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이스 오버로드라고 해서 과다하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폭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것도 선택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아는 상품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아는 상품은 당연히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후 관리, 연금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리밸런싱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이제 그 연금 자산의 관리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앵커링 임팩트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초기에 이제 그 결정된 의사 결정, 그 투자 포트폴리오대로 그대로 이제 합리화하면서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 보장 상품의 비중이 계속해서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근로자의 낮은 금융 지식을 꼽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글로벌 전 세계 금융 지식도인데요. 한국은 이제 거의 중국에 유사하게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이제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경제나 투자에 대한 교육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융 산업에 있기 때문에 뭔가 연금 자산에 대한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러한 연금 자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로자들의 연금 자산 관리에 대한 이제 그 인지도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이제 외부 자극이 필요할 텐데요. 저희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도 펀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근로자에게 끊임없이 그 펀드 투자에 대해서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는 DC 가입을 하고 가입자가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컴플레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펀드를 회피하는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저금리 시대, 우리가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저금리 시대에 연금 자산을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는 연금 자산의 그 실질 가치를 증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자산 관리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그런 이제 관리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제 뭔가 환경을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요. 이런 이제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이제 퇴직연금 사후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나 위원회를 설립하고 이제 만약에 내부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제 외부 컨설팅 업체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기적인 집합교육 실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계 기업 R사의 우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의 선진 사례를 들여왔을 텐데요. 사용자 주도로 원리금 보장 상품만으로는 장기 연금 자산의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펀드를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에 사후 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내에 퇴직연금 상품위원회를 두고 연간 1회 이 추천 상품에 대한 신규 또는 제외 등의 이제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무엇이냐면요. 월 1회 집합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신입 직원의 DC 가입 그리고 기존 가입자의 포트폴리오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역시 이제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DC의 자산 관리를 이제 뭔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금 자산 관리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연금 자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자산관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채널을,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집합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서면이라든지 이메일, 비대면 채널을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용자와 협업해서 집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DC, 그러니까 쌍방향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 작년에 금융투자협회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DC 가입자는 DC 가입자 중에 연간 상품을 변경하지 않는 비중이 83%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러한 이제 점을 저희가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DC 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포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투자 의견을 드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시거나 하는 등의 이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연금자산관리센터, 저희는 자산관리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웃바운딩 콜을 통해서 DC 가입자와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해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제안을 드리는데요. 근로자가 DC 자산 관리에 소홀한 이유 중에 하나로 시간을 꼽았거든요. 내가 DC 자산 관리에 할애할 시간이 없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업점 방문이라든지 DC 부스 상담을 하지 못하는 손님이 있다면 24시간 접속을 해서 이용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뭐 안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제 사용자가 이제 활용하기 쉬운 환경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산관리 대안으로 TDF와 로보 어드바이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손님들이 대다수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두 가지가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TDF는 그 목표로 한 그 은퇴 시점을 염두에 두고 펀드 안에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이제 변경해 나가는 이제 글라이드 패스를 통해서 전략 자산 배분을 해나가는 펀드를 말합니다. 이 TDF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많은 이제 선진 사례에서 성공한 부분인데요. 작년 9월에 퇴직연금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TDF를 100%까지 넣을 수 있게 한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TDF의 MS는 단일 운용 전략으로 퇴직연금 펀드와 개인연금 펀드 내에 각각 3.8%, 3.7%의 비중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입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사람이 아닌 로봇, 즉 알고리즘이 자산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손님의 투자 성향과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서 이제 그 자산 배분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리밸런싱 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하면 좀 이제 본인이 스스로 뭔가 개별 상품을 이제 연구하고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는 부담감을 덜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디폴트 옵션이 정책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너치 효과를 통해서 디폴트 옵션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연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투자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운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점에서 현행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DC 자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이제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그 팀의 막내가 영업점 직원들을 이제 상담하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틀린 게 아니라 당신의 생각의 기준이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저희도 혹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틀린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지금 DC 가입자가 원리금 보장 위주로 상품을 구성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환경에서 그들은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퇴직연금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기업 그리고 정책 당국이 힘을 합쳐서 뭔가 DC 자산 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서 DC 가입자와의 차이를 줄인다면 조금 더 그 가입자의 은퇴 자산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 측면에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인 손홍선 박사님은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위원, 공적자금위원회 매각수위원회 위원,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영위원회 위원을 거쳐서 현재 자본시장 연구원의 펀드 연금 실장을 맡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송홍선입니다. 우선 우리 연금포럼 5주년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제가 발표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오늘 큰 주제가 이제 DC 관련된 자산 오염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슷한 아니겠지만 좀 다른 방식, 이제 아까 앞에서 이제 발표하신 분이 주어진 환경에서 지금 가입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영이 지금 문제가 있다면 그 환경적인 부분이 중요한 어떤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범위 내에서 이 제도나 환경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해갈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DB하고 DC, IRP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좀 비중을 보면 DB가 한 6 정도고 나머지가 지금 개인이 자기 책임으로 하는 어떤 걸까요? 근데 앞으로의 어떤 시장도 그런 어떤 흐름이 더 강화된다라는 게 이 슬라이드에서의 어떤 통계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 한 1000만 정도가 가입해야 될 사람이 대상자가 한 1000만 정도, 1000만 조금 넘죠. 그 중에 한 500만 정도는 이미 가입해 있어요. 그 중에 60%가 DB인 거고. 나머지 500만 정도가 이제 앞으로 가입할 분들이고, 이분들을 소위 이제 사각지대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의무화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면 추가적으로 500만 정도가 더 들어오고,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그 다음에 상용근로자 이외에 주당 우리 15시간 미만의 그런 분들도 또 가입을 할 거니까 앞으로 숫자는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50% 이상이에요. 앞으로 가입할 분들 중에. 그리고 100인 이하가 한 70% 정도 돼요.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런 중소사업장분들은 주로 어디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하느냐를 이제 오른쪽 그래프가 보여주는데, 보시면 한 10인 미만 같은 경우는 80% 정도가 DC이거든요. 100인 이하로 보면 아마 한 70% 정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DB가 6이지만 가입자 기준으로는 DC가 6 이상, 7, 8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C를 성공시키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 DC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3가지가 이제 좀 만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규모 경제, 두 번째는 자산 배분, 세 번째는 채널이에요. 각각 규모의 경제 문제나 아니면 자산 배분이나 채널, 이 환경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진단을 하고 또 제도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광범위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 3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금형 제도라는 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거다, 상당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금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을 지배구조를 가지고 나누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이제 일본 스피커께서 이제 쭉 얘기하는 데서 보면 기금형이냐 계약형이냐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대신에 이제 기금형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계약형이든 기금형이든 간에 결국 지배구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계약형 내에서도 지배구조가 지급의 어떤 예상적 문제를 핸들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배구조가 바뀌어 간다면은 굳이 뭐 그게 기금형이냐 계약형이냐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환경이라는 거는 예상적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계약형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도로서의 어떤 기금형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금융회사에서 하는 것들은 특히 은행 같은 데서는 별도의 기금형 회사를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이 은행에서 하지만 지배구조가 우리랑은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기금형이라는 건 어쨌든 지배구조, 퇴직연금 기금을 운영하는 지배구조를 바꾸는 걸 기금형이라고 넓게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규모의 경제나 아니면 자산 배분이나 아니면 채널 부분에 중요한 변화를 갖고 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이유는 뭐 다들 이해를 하실 거고요. 이게 이제 비용 측면이나 아니면 자산 배분 측면이나 지배구조, 규모가 너무 작으면 지배구조 구성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세 측면에서 이 기금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배분을 바꿔야 되는데, 오른쪽 그림,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과 임금 상승률을 보여주는데,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 제도였다면 매년 이만큼의 수익률이 나중에 이제 자기의 후불 임금으로서의 퇴직금이 일시금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우리가 퇴직연금으로 바뀌고 나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DC 같은 경우에는 명마진이 계속 나는 구조이고, 아니 DB 같은 경우에는, DC 같은 경우에는 내가 DB로 갈 걸 하는 그런 어떤 기회적인 어떤 손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왼쪽 그림은 그러면 이런 게 왜 만들어졌는가를 자산 구성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앞에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이제 원금 보장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해외 쪽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거 앞에서 수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예를 보여주는 게 위에 그림인데, 여기 보면 20대하고 60대로 나눠보면은 전체 위험자산 주식으로 보면은 20대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가 위험자산 주식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60대 같은 경우에는 한 50% 이상, 55% 정도가 주식으로 갖고 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지로 한 6% 정도 DC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처럼 원금 보장을 많이 갔다면은 미국의 지금 금리가 1% 되니까 이런 수익이 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산 배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자산 배분을 결정하는 거는 지배구조다. 그죠? 수탁자 이사회, DB 같으면 거기서 직접 자산 배분을 하는 거고, DC 같으면 수탁자 이사회에서 고객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라인업을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이제 수탁자 이사회의 역할인데, 지금 계약형에서는 그런 역할과 관련돼서는 예상충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조금 비슷한 얘기인데, 자산, 가계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원금 보장으로 이제 바이어스가 돼 있는데, 미국도 한번 볼까요? 미국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가계에서 펀드 비중은 80년대 초에는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980년대 초에 미국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이제 80년대 초에 이제 401K라는 그 IRS에서 규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주식시장이라는 게 장기 호황을 누리면서 지금은 21% 정도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 이제 DC 쪽에서 이제 원금 보장이라는 게 지금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환경을 바꾸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바꿔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어떤 펀드와 관련돼서 첫 번째는 저는 이제 투자의 시기의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왜냐면 퇴직연금 같은 경우 중소사업자는 한 2, 3년마다 한 번씩 이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퇴직연금 자산을 다 현금화 해가지고 IRP로 넣어가지고 다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이런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그걸 포트폴리오 자산, 실물 자산을 그대로 IRP로 진행합니다. 우리는 지금 법에는 이게 가능한데 지금 사업자나 이런 단위에서는 이게 이제 실현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장기 투자, 분산 투자, 그 다음에 적립식 이런 큰 원칙의 면에서 보면은 중요한 장애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행태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이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후불 임금인 거죠. 그래서 후불 임금이기 때문에 되게 안전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한국적인 이런 멘털 어카운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후불 임금이 아닌 거죠. 기여금이고 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채널 환경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관계 정렬이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의 채널 부분의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기금형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자산 배분 이런 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채널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바게닝 파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가입자 프렌들리한 자산 배분이나 상품 라인업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기금형이 채널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은 조금 유사한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면 기금형이라는 게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인데 그러면 규모의 경제를 기금형에서 어떤 식으로 달성하느냐와 관련돼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쭉 넘기랬던 것, 디폴트 옵션을 가져오는 방식이고, 그게 이제 왼쪽의 그림입니다. 기금형에서 디폴트 옵션을 들어오는 방식은 개인의 투자 선택과 자기 책임을 그 스킴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모든 돈을 디폴트로 모아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인 거죠. 여기서는 이제 기금형과 관련돼서는 이 수탁자 이사회는 디폴트 옵션 정책이나 위탁 운영 선적 이런 쪽이 지금 계약형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투명하고 피디스리 듀티에 맞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규모 경제를 만드는 방식은 개인의 투자 선택을 배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유럽형인 거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서도 요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합 운용을 하자. 우리 사학연금이나 이런 것처럼 DB가 이제 집합 운용을 하는 건데 DC에서도 집합 운용을 하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수탁자 이사회가 지금 이런 공적연금처럼 직접 전략적인 자산 배분을 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만약 이 방식이 되면 이제 채널과의 관계라는 게 예전하고는 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게 되겠죠. 두 가지가 지금 제도와 관련돼서 똑같은 기준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이 기금형이라는 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채널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면을 갖고 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형 어떤 전통적인 금융회사들과 개인 간의 어떤 계약 구조이기 때문에, 선택의 구조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그 기관 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개인이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탁자 이사회라는 이름으로 풀어내는 데는 훨씬 더, 그게 이제 훨씬 수월한 방식이 될 거고요.
협상력 측면에서 나을 거다라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DC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 책임이라는 게 중요해서 교육과 자문이 중요한데,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은 교육이나 가입자 교육은 필요하겠지만 계속 교육이나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자 교육조차 상당히 필요성이 약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육 측면에서는 교육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요인입니다. 상품의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련돼서는. 근데 다만 또 중요한 영역이 있죠. 이 DC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가입자에 대한 자문인데, 아까 우리 대표님이 그 말씀하셨지, 2천만엔 그 노후자금 쇼퍼를 얘기하셨습니다. 한국도 똑같은 문제가 있겠죠. 지금 뭐 OECD 기준으로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평균적인 소득자 한 40% 내치율 가정을 하고 평균 소득자의 소득을 따지면,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 머리를 계산해 보니까 일본의 2억 원 정도인데 우리는 그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쇼폴이 어느 정도는 캐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세이빙스 갭이라고 그러는데, 노후자금 관련해서 자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개인한테 당신의 노후자금 쇼폴은 이 정도입니다. 이걸 채우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을 몇 년 투자했을 때 몇 프로의 기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산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수요, 재무 설계와 관련된 이런 금융자문, 교육 이런 쪽에 대한 수요는 그 제도가 디폴트 옵션이든 아니면 우리 이제 CDC로 가든 간에 여전히 남아있고 또 커지는 수요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퇴직연금 관련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 중에 하나가 그 퇴직연금 가입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랜드그룹의 퇴직연금 담당자인 최정기 부장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간단히 양력을 설명드리자면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현 이랜드그룹 퇴직연금 총괄 본부장이자 자산운용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최정재입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전문가들이신데 전문가가 아닌 분이 강단에 섰습니다. 혹시 말에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전문가들이 그런 용어로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연금 포럼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의 사례를 통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진솔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이랜드그룹은 계열사들 거의 대부분을 DC형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 말에 시행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총 11개 사업자였는데 은행권 7개, 그리고 증권사 1개, 보험사 3개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와 자금 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제가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담당자는 자금팀 담당자가 사업자들을 모집해서 처음 스타트를 했는데, 그로부터 3년 후인 2015년 말에 제가 이 퇴직연금 총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맞자마자 전 사업자를 제가 일일이 다 방문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미팅하면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깨달은 점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사업자들 대부분이 상당수가 고객 수익률에 대해서는 좀 무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요. 말로는 이제 고객 수익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수수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수수료 수치에 관심이 아주 많다는 사실, 그리고 고객 수익률은 이제 어느 정도 원금 보장 정도만 따라가 주면 여타 사업자도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는 그 정도 수준으로 영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제가 직원들을 직접 상담해 봤습니다. 제가 섬겨야 될 우리 직원들 또 설문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주기적인 상담 서비스. 제가 됐든 아니면 연금 사업자가 됐든 좀 자기는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누구한테 이렇게 하소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본인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필요한 적정한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상담해주고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을 하고요. 2018년도가 17년도죠. 17년 말부터 시작된 주가 폭락 시점에 어떻게 자기가 대처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사업자들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좋은 사업자와 나쁜 사업자. 고객 수익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저와 함께 가고자 하는 좋은 사업자와 고객 수익률과는 관계없이 수수료 수치에만 목적이 있는 나쁜 사업자를 제가 평가해서 직원들에게 오픈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DC형 퇴직연금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퇴직연금 수익률, 그러니까 직원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이 세 주체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유기체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근로자를 섬기기 위해서 파트너로 만납니다. 회사와 금융기관은 파트너가 되어서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 거죠.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좋은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겁니다. 좋은 금융기관은 어떤 금융기관인지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양질의 금융상품을 소개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회사와 금융기관이 유기체적으로 근로자를 섬겨야 되는데, 근로자를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좀 무시하더라 이거죠. 땅 짚고 헤엄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업자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금융기관은 근로자에게 추천 투자상품 리스트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반기에 한 번씩은 적어도 직접 만나서 1:1 상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문자 이런 걸로 도움 자료를 계속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사업자에 대한 평가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저희 그룹은 반기에 한 번씩 사업자 평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추천 투자 상품 리스트를 저 또한 우리 근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천 투자 상품 리스트를 금융기관에만 맡겼더니 자기 계열사 것만 파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사에 있는 자기 계열사 걸 팝니다. 손은 밖으로 굽지 않고 안으로 굽죠. 그래서 제가 좀 더 객관적인 면에서 추천 투자 상품 리스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퇴직연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을 반기에 한번 만나서 필요한 자료를 제가 요청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사업자를 평가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사업자 평가 자료, 투자 상품 리스트, 연금 교육, 사업자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그룹이 하고 있는 내용으로 직접 이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평가 예시입니다. 이 자료는 저희 직원들에게는 오픈이 되고요. 여기 계시는 사업자분들한테는 오픈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와 거래 관계가 있는 사업자분들 몇 분 오셨는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별표 보시면 총 5점 만점에서 4.5점 정도 받은 사업자고요. 1위 사업자로 제가 평가를 해드렸습니다. 위를 잘 읽어보면요. 이 금융기관의 가장 큰 매력은 283개의 ETF를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직접 매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추천 상품 리스트, 저희는 제가 제공하는 걸 이랜드 MP라고 합니다. MP를 시스템에 탑재하고 있어서 손쉽게 상품 변경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관련된 자료 제공과 주기적인 상담 부스 진행 등 뛰어난 퇴직연금 사업자다. 이렇게 총평을 해놓고 크게 임직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 회사 서비스에 대한 부분, 역량평가 이렇게 해서 총 6개 정도의 테마로 각각의 점수를 이렇게 환산을 해서 총점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담 서비스면 직접
이번 반기에 몇 번 정도 1대1로 직원들을 상담했는지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그 자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금융기관 변경 희망자 업무 처리 시에 직접 대면해서 상담 진행했는지, 통상적으로 반기에 한 번씩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쉽게 일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업자들께서 직원들을 만나지는 않고요, 이메일로 이렇게 변경 신청서 넣고 받고 팩스로 처리하고요, 직접 대면해서 실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직접 대면해서 상담을 진행해주고 있고요, 상담부서 주기적인 진행, 회사에 와서 직원들을 만나줍니다. 또 연금제도 도움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 편의성은요, 제가 제공한 이랜드 MP라고 하는 추천 수상품 리스트를 해당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에 띄워줍니다. 돌아가요, 그게. 본인들이 추천하는 MP도 있죠. 그 하우스에서 제공하는 MP도 돌아가고요, 제가 제공하는 MP도 탑재돼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업무 협조도는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피드백이 오는가, 그리고 저희가 요청하는 양식이 있어요. 이제 전 그룹사를 다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협조도, 또 인사 행정팀이 이런 뒤에 밑에 좀 행정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 이거는 실제 제가 인사 행정팀에게 이 각각의 사업자들에 대한 평가 점수를 받습니다. 반기에 한 번씩. 어떤 사업자는 싸우기도 하는 데도 있어요. 여기랑. 빵점입니다. 그러면 싸우면 안 되죠. 저희는 고객사인데.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연금 총괄 사업팀인데, 수시로 방문해서 가입자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고요. 분기 단위로 투자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가, 또 투자 전략 포럼 및 퇴직연금 스쿨이나 아카데미에 저희들 초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기업체를 이렇게 교육시키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계좌 수수료 부분도 평가 항목에 있고요. 그리고 역량평가 부분에서 퇴직연금 전문성, 얼마나 많이 그 회사에서 퇴직연금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기는 이제 1200년도부터이고요. 본사조직에 DC형에 적합한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DB에 적합한 구조인지. 이를테면 모 생명사 같은 경우에는 DC가 아니라 DB형에 적합한 그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랑 맺어졌었는데, 나중에 실제 진행하다 보니까 DC형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게 DB형입니다. 자산 규모는 커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뒷단에 이제 자기 계열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생명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다양성도 저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옵션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등 사업자고요. 반대로 제일 마지막 사업자, 꼴등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보세요. 총점을 1.5점 정도 받으셨는데, 이 금융기관은 명성과는 걸맞지 않게 사업자 운영 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열의가 없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고객 서비스도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의의독견입니다. 연금에 대한 전문성, 업무 협조도 상담 서비스 모든 영역에서 여타 금융기관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여기가 지난해 연금과 관련된 상을 받으신 사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그걸 평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잘 해주시겠죠. 저희만 이렇게 해주시겠죠. 상담 서비스가 없어요. 만나주질 않습니다. 직원들 찾아오질 않아요. 저희가 직원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직원들에게 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문을 받습니다. 만난 적이 없답니다. 금융기관에서 찾아온 적도 없고 아웃바운딩 콜도 안 해줘요. 상담 서비스가 없는 거죠. 네 알아서 해요. 그리고 운영 편의성도 좋지 않습니다. 업무 협조도도 이렇습니다. 별로 저희 찾아오지도 않아요. 저를 만나러 오지도 않고, 제가 단기에 한 번씩 변경할 때 그때 정도 어쩔 수 없이 와요. 어쩔 수 없이 직원들에게 도움되는 자료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자들도 있어요. 전문성은 저는 좀 없다고 봤고요. 다양성은 이 정도. 그래서 총점이 1.5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사업자는 제가 나쁜 사업자로 분류했습니다. 왜? 직원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래서 혹시 뭐 이 자리에 그분들이 와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데가 한 군데뿐만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3분의 1은 잘하는 사업자고요. 뒷부분 3분의 1은 못하는 사업자입니다. 가운데는 그저그 사업자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반기에 한 번씩 이 시트를 가지고 1등부터 12등까지 모두를 다 이렇게 일렬로 세운 다음에 직원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 인사 시스템에 들어가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와 있는 자료 중에 하나를 발췌했고요. 두 번째 저희 이제 그 변경 업무를 저는 이제 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때도 이런 절차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시스템 내에서 클릭만 하면 끝납니다. 직원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어느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클릭하면 모든 프로세스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방문해서 1대1로 면담을 하도록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잘 하지 않더라 이거죠. 거기를 가입하려고 직원들이 선택을 해도 오지 않더라 이거죠. 어떤 사업자가. 그리고 그냥 팩스로 주고받으려고 해요. 지금 상품 운용 지지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대면에서 이 상품 저 상품을 가입하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운용 지지서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제 MP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반기에 1회 한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상품을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데 4개는 실적 배당형이고 1개는 원리금 보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성향별로 안정 추구형과 중립형과 수익 추구형입니다. 그래서 배당은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 인컴으로 피델리티가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피델리티랑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래에서 전략 배분. 아까도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전략 배분 TDF를 그 중에 하나를 포함시켜 놨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베트남 신흥 쪽에서 계속한 장기 성장을 노릴 수가 있어서 베트남 펀드 하나 있고요. SF 플러스 글로벌 리치 투게더는 이제 전 세계 1등, 2등 되는 중요한 기업들 투자하는 펀드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국내형이 없죠. 그렇죠? 2017년도 말부터 계속 떨어지니까 국내 증시가 원래는 배당 쪽은 제가 그 배당 쪽 잘하시는 운용사 있잖아요. 신모로 들어가는 거기를 추천했는데 수익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장기 투자로 버틸 수가 없어요. 직원들 감내는 1년입니다. 6개월 만에 한 번씩 자기들 수익률 피드백을 받는데 1년을 못 버텨요 지금. 아무리 장기로 투자하려고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쪽 걸 빼고요. 글로벌 배당으로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글로벌 쪽으로 좀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축은행 상품 이제 들어와서 저축은행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업자에게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보냅니다. 직원들한테 보내서 이렇게 변동시키세요. 리밸런싱 하세요. 사업자에게는 직원들 만나서 상담할 때 제가 추천하는 건 이렇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하우스 뷰를 가지고 만든 MP는 이렇습니다. 두 개 다 보여드리고 듀얼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몇 군데 사업자는 이 내용으로 아예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베디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쪽 사업자들. 직원들 입장에서는 제가 투자하는 대로 같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클릭만 하면 되니까. 그분들은. 쉽죠. 연금계획은 연 1회 진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저희 인트라넷에 올려놓고 필요하면 요청하면 구두 설명에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애로점은 직원들에 대해서 만나보니까 현재 퇴직금 제도 가입률이 60% 됩니다. 나머지 40%는 퇴직금 일시금 제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지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직원들은. 이거 가르쳐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일 맡아 4년 하고 있거든요. 잘 안 변합니다. 직원들이. 투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실제 2016년 3월 제가 맡아서 그 다음 바로 3월 달에 29.8%가 실적 배당 상품 비중이었는데 만 3년 지났는데
겨우 실제 배당 상품 6.2%포인트 정도 올리긴 했어요. 직원들에게 펀드 들어가라 계속 얘기를 해서 겨우 올린 게 6.2% 정도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그 투자 성향이 다 달라요. 좀 손해보면 역시 여기서는 또 원리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런 애로점이 있었고요.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금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가 만나서 4년간 계속 일을 해보니까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요. 고객의 수익률 제고보다는 신규 고객 유치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신규 고객 유치하는데 신규 고객 유치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 두 번째는 DC형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담 서비스 능력이 없어요. 거의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 사업자 중에 10% 정도 될까 말까 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 번째는 퇴직연금 총괄 담당팀과의 소통 비율. 그러니까 저랑 소통을 안 해요. 소통을 안 하는 사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통을 하는 사업자들은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한 70%는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저한테 대해서도. 그런데 직원들을 어떻게 만나서 상담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은행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은행권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전담 RM이 없습니다. 자금 담당 RM이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보면은 말이 안 통합니다. 잘. 자금 쪽, 파이낸싱하는, 코퍼레이트 파이낸싱만 하는 쪽 담당 RM이 그냥 곁들여가지고 퇴직연금 전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직원들에 대한 연금 수익률이나 이런 얘기 나오면 본인이 몰라요. MP란 단어도 몰라요. 모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주식형 펀드 상품에 급등락이 심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금 사업자와 관련된 애로점이 있었고요. 제언을 좀 드리면, 부탁 좀 드리면, 제도권에 대해서 또 하나는 연금 사업자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나 국회에 대해서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 내에 전담 사업 부서를 좀 설치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다른 기업들 보면은 인사 담당자가 하고 있어요. 인사 담당자는 행정 처리하는 거잖아요. 행정 처리하는 분들이 어떻게 사업자와 밀고 땡기면서 직원들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겠어요? 자금팀 담당자도 약합니다. 자금팀 담당자는 투자를 잘 못하세요. 꼬는 것만 잘하세요. 파이낸싱 일으키는 건 잘하지만 투자를 잘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시든지 설치해주든지 법적으로, 아니면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크게 만들어서 그냥 가입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국민연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안에서 몇 %씩 자선 배분되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내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전체를 묶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뭐 말 안 듣는 직원이나 사업자들 막 이렇게 갈등 관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은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금화, 이게 기금화라는 단어가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연금처럼 또 하나의 퇴직연금을 이렇게 전체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의무 도입과 관련돼서 조속한 입법, 그리고 자율적 추가 납입제 세액공제 혜택 강화, 그리고 위험자산 편입률 100% 상향 조정, 개인의 투자 선택권을 강화해주자는 내용이고요. 이거 6번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자리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DC 제도에서도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내용인데요. 펀드의 장기 적립식으로 가능한데 펀드는 제가 투자해보니까 가격을 몰라요. 솔직히 기준가 자체가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 내가 환매받는지, 내가 지금 주문하면 매수를 주문하면 이게 지금 뭐 T+1이라고 하는데 또 해외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좋은 펀드인데 손실이 나 있고 이래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량 주식, 코스피 200 안에 들어온 내용일 수도 있고요. 우량 주식, 이를테면 나는 삼성전자를 믿겠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그냥 계속 적립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주가를 알고 기업 실적을 분석할 수 있는 데 반해서 펀드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안에 어떤 회사들로 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용하는 운용력들이 계속해서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빼고 넣는지를 몰라요. 약간 블라인드 펀드 식으로 그냥 이렇게 투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펀드는요. 연금 사업자에게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DC형에 맞는 연금 사업 구조를 좀 확보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면 서비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지금보다 훨씬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은행은 지금 증권사나 보험사에 비해서는 연금 사업 능력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만나 보니까 그래요. 혹시 저랑 거래 관계에 있는 은행권들 중에서 여기 오신 분들 계십니까? 있으면 손 들어주시죠. 있어요? 어느 은행이시죠? 산업은행. 예? 산업은행이요. 산업은행이요? 아, 산업은행이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또 오셨어요? 영역 NH영역은행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5군데 더 있는데 안 오셨어요. 퇴직연금 부서와 연금 사업자, 그러니까 영업 담당자 RM을 좀 이렇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KPI를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은 고객 수익률에 연동이 되도록. 그러니까 고객 수익률이 관심이 없어요. 신규 고객 유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익률에 KPI를 바꾸시고, 또 회사가 내잖아요. DC 수수료를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은 잔액 기준으로 내는데 수요 기준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허들레이트 이상 넘어갈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받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DC 사업과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게 없어요. 잘하든 못하든 규모가 얼마만큼 됐느냐에 따라서만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렇게 변화시키면 알아서 연금 사업자들께서 좀 수익률 제고에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연금 사업자와 그리고 저희 기업체 그리고 근로자가 하나의 유기체적으로 연금 수익률 제고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그것만을 향해서 뛰어가도록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 언론에 이랜드 그룹이 퇴직연금 관리를 잘한다 이렇게 크게 기사가 났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델 포트폴리오까지 회사에서 제공하고 그다음에 반기마다 원클릭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경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트러스트톤 자산운용의 이기호 이사가 자산운용사에서 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 이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저는 트러스톤 자산운용 마케팅 맡고 있고요.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일반 펀드 마케팅까지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행사죠. 5주년 그 기념 세미나를 하면서 저한테 발표를 했으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제일 마지막 시간이지 않습니까? 앞부에서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어떠한 얘기하면 망칠까 봐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아무튼 저는 좀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투자 방식,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운용사들이 보다 바라는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행동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보다는 좀 투자 방식에 대한 고민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하고요. 굉장히 좀 원론적인 얘기 될 수 있겠지만 짧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매년 퇴직연금 관련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수익이 낮다, 그리고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제도 변화와 더불어서 투자자들, 특히 DC 같은 경우는 개개인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시장 현황입니다. 간단히 보시면 현재 적립금 2018년 말 기준으로 190조, 그 중에 실적 배당액은 18조입니다. 그 중에 저희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DC의 실적 배당액은 7.8조,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 7.8조를 구성하고 있는 유형을 살펴보면 채권화평, 주식형이 한 5.8조, 한 75%입니다.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하지만은 조금 긍정적인 변화는 2016년도부터 17년, 18년을 거쳐오면서 그 숫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TDF라는 어떤 글로벌 자산 배분 형태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건 이제 퇴직연금하고 연금저축 어떤 펀드 규모를 한번 좀 봐봤습니다. 기간은 2017년 말부터 한 최근 1년 반 정도, 지난 5월 말까지의 숫자입니다. 성장 속도를 보면은 연금저축보다 퇴직연금이 월등히 빠릅니다. 3.2조가 늘었고요. 연금저축은 1.7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산들이 늘었냐라고 한번 살펴봤더니 이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수전증이 있는 건 아닌데 숨이 자꾸 떨리네요. 퇴직연금의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주식형이 한 6,700억, 그리고 채권형이 한 1조 7천억, 그리고 재간접형이 한 5천억 400억 정도. 혼합 채권형은 줄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증가율로 보면 또 어떻게 보면 1년 반 사이에 놀라운 숫자인 것 같아요. 주식형은 2007년 말 잔고 대비 50%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채권형이 105%, 재간접이 54%가 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초기에 채권화평 위주로 어떤 시장이 됐던 퇴직연금 시장이 어떤 포트폴리오 운영, 주식과 채권, 국내 주식과 해외 채권, 국내외 주식과 채권을 위한 포트폴리오 운영과 어떤 글로벌 자산 배분, TDF에 의한 그 형태로 좀 변해가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한편 연금저축은 좀 다릅니다. 금액으로는 주식형 펀드도 5천억 정도 늘어서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증가율로 보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56% 늘었는데 이 차이는 이건 것 같아요. 연금저축은 좀 더 본인의 어떤 의사, 개인의 어떤 판단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즉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투자를 잘 안 하게 돼요. 반대로 시장이 좋을 때 투자를 합니다. 근데 퇴직연금이라는 특성을 살피면은 저는 시간의 투자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20년 사이클을 볼 때 지금 성과가 안 좋은 자산에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좀 고민을 하거든요. 굉장히 지금 단기 성과가 좋은 자산을 내가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 과거의 성과가 내 성과가 될 가능성은 작아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금저축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퇴직연금은 그나마 어떤 장기 자산이라는 인식하에서 장기 적립이 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실적 배당형 상품을 싫어하는 이유는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좀 더 먼 미래에 내가 얻는 것에 대한 만족감보다 지금 당장 잃는 것에 대한 손실이 한 2배 정도, 거기서 생기는 박탈감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퇴직연금 자산이 내가 20년 뒤에 내 은퇴한 20, 30년 뒤에 은퇴하고 쓸 건데 이게 깨지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수익에 대한 생각보다는 당장 깨지면 어떡하지라는 그 걱정이 크기 때문에 이런 원금 보장형 위주의 상품의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펀드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덕트, 이거는 이제 상품이죠. 두 번째는 시장입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투자하느냐 이거든요. 자,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운용사가 어떤 펀드에 투자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결국은 운용사가 투자자들이 원하는 적절한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펀드를 만들어내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보다 이에 못지않게 또 하나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마켓이라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이 어떻든, 그리고 내가 언제 투자했든 내가 투자해놓은 펀드의 수익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펀드라도 A라는 사람은 15%의 수익이 날 수 있었지만 B라는 사람은 내 펀드 수익률은 제로 수익률이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 시장의 영향과 언제라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시장이 20% 빠질 때 운용사는 물론 이제 상품 유형이 다양합니다.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 인컴 형태, 그리고 BME, 그러니까 벤치마크, 비교 지수가 존재하는 펀드, 그렇지 않은 펀드, 다양한 펀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사가 목표로 하는 부분은 일단은 벤치마크, 비교 지수를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교 지수라는 걸 삼지 않고 내가 절대 수익을 내겠다, 연 4%를 내겠다, 또는 연 5%를 내겠다. 그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 리스크는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펀드에 투자하는 가지고 있는 자산, 그 자산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피할 수 있는 건 운용사에는 보통 뭐 펀드를 하나 가지고 있는 회사는 별로 없죠. 각 자산별로 다양한 상품을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은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건 반드시 수익이 납니다. 그거를 100%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제일 좋은 어떤 이것만 추천을 드리면 되겠지만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어떤 자산 배분이라는 형태로 이 마켓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운용사는 시장이 20% 빠질 때 10% 마이너스 나는 그 시장 대비 덜 터지게 되는 그런 성과를 내기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시장이 20% 빠졌고 내가 투자한 게 10% 마이너스면 어차피 마이너스인데 그게 뭔 상관이야. 어차피 마이너스 똑같은 건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시장이 20% 빠졌다고 다시 제자리까지 올라옵니다. 항상 어떤 이 시장이라는 사이클과 글로벌 환경에서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그 올라왔을 때 성과는 천차만별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하셔서 좀 이 성과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펀드 운용사들이 그 펀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 또는 벤치마크에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느냐라는 부분 어떤 절대 수익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것도 좀 같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언제라는 부분인데 이런 화두를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과거 수익률이 좋았던 자산에 투자할 거냐 단기 성과죠. 최근 1년 동안 한번 했던 자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지난 한 2, 3년 동안 굉장히 속된 말로 쩔었던 자산에 투자를 할 거냐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슷한 얘기지만 이제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결국 운용사와 펀드의 선택의 과정인 것이고요. 그래서 상품 쪽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 유형에 집중되는 건 분명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운용사는 일단 다양한 상품 그리고 리스크 대비 리턴이 높은 상품도 필요하지만 낮은 리스크 대하고 좀 더 중형 중수익 또는 저형 안정적인 수익 그런 다양한 라인업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운용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 많은 운용사들이 많은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문제에 공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1번부터 20번까지 운용사가 있고 20번까지 운용사에서 20개씩 펀드가 있다고 하면 이 중에서 나는 어떤 펀드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문제에 공략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좋은 운용사 선택을 할 때 저는 이걸 먼저 좀 보시기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고한 운용 철학. 이 확고한 운용 철학이라는 게 중요한 게 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뷰와 시장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가 성과가 좋고 안 좋고 분명히 나옵니다. 하지만은 확고한 운용 철학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성과가 안 좋은 구간은 반드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안 좋은 구간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내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용사의 운용 철학이라는 부분 그리고 투자 프로세스 원칙을 지키느냐 그런 부분을 좋은 운용사를 선택하는 조건을 삼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펀드란 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 성과, 낮은 변동성, 뭐 인포메이션 레이쇼, 회전율, 보수율 낮은 거, 이런 여타 등등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투자 목적과 위험 성향. 내가 이 태중연금 언제 인출할 거냐? 나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갖다 질 거냐? 그게 거기에 맞는 펀드가 좋은 펀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저희 이제 회사의 운영 철학인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98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운영하고 있는 자산은 한 8조 원 넘습니다. 그 중에 거의 주식형 자산이 5조 5천억 정도 되고 그 5조 5천억의 주식 자산 거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과 생보사 굉장히 장기 성격의 자금이죠.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과 비슷한 자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어떤 연기금들에게 좀 선호받게 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운용 철학을 회사에서 설립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자산을 선택한다. 즉,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산이 내 포트폴리오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내재 가치에 투자한다는 거는
결국 어떤 자산이든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된 구간과 고평가된 구간이 있고 저평가되는 구간을 사게 되면 회귀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시장보다 못한 수익이 난다는 거고요. 리스크라고 하는 거를 어떤 가격 변동보다는 이제 펀더멘털의 변화로 본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내 자산이 마이너스가 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게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마이너스 날 이유가 없는데? 라고 판단이 되면 그 자산은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마이너스가 나는 게 아니라 그 펀더멘털 변화는 없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그 자산을 더 사서 그 가격이 오를 때 수익을 우리가 갖겠다. 이런 어떤 이 세 가지 운용 철학을 지켜왔고, 그래서 지난 2004년도부터 15년 동안에 2012, 13년도는 조금 이제 저희 깁스 기준으로 저희 회사 운영하는 전체 주식 펀드의 평균 수익률과 가족 평균 수익률을 보시면 되는데, 그 수익률 기준을 봤을 때 15년 동안 2012년, 14, 15년 이 두 해를 빼고는 모두 시장 벤치마크,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은 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절대 수익을 플러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이고 이런 어떤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많지 않다. 뭐 하나의 예인 것 같습니다. 그게 화과 운용 철학을 가진 어떤 반대로 어떤 시장을 쫓아서 올라가는 자산을 사서 그 타이밍에 먹고 나오겠다. 이런 운용 철학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떤 투자자분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에 대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시장은 이제 많이 보셨던 표일 겁니다. 연도별로 각 자산별 수익률이고 가운데 박스로 그려놓은 것들은 이제 자산 대분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자산별 성과는 매년 좋은 자산도 없고요. 그리고 매년 나쁜 것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내 퇴직연금 자산이 특정 자산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자산의 내 퇴직연금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산 배분을 통해서 성과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분들은 내 투자 목적과 위험 성향에 맞는 적절한 자산 배분이 필요한 것이고, 운용사 입장에서는 각 상품별 그 펀드가 목표로 하는 어떤 벤치마크가 있을 겁니다. 그것보다 좋은 성과를 내보자 노력을 하고, 그게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장기 투자에 의한 동료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DC 수익률은 제고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에 대한 얘기인데요. 타이밍 얘기를 할 때 보통 이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 얘기를 많이들 하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피터 린치가 1977년부터 90년까지 13년 동안 연평균 29% 누적 2700%의 어마무시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 펀드에 투자한 고객들은 돈을 다 벌었어야 돼요. 특히 연도별로도 한 해도 손실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은 투자자들의 절반 이상은 온도 손실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펀드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83년, 84년 이때는 한 30% 마이너스 난 적이 있었고요. 87년 대공황 때 한 40% 마이너스 나고 요 회복하는 구간이 2년 이상 걸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 타이밍 앞에서 말씀드릴 때 지금 성과가 안 좋은 자산을 살 거냐, 지금 성과가 좋은 자산을 살 거냐. 자, 이 구간에서 보면 지금 성과가 좋은 구간, 이때 산 수익률과 이때 산 수익률, 또는 내가 이때 투자한 수익률과 이때 투자한 수익률은 분명히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 좀 굉장히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또 DB가 아니라 DC 내 개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떤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기에 어떤 이 상품 선택의 전제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운용사, 어떤 화과 운용철학과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 믿을만한 회사, 믿을만한 펀드라는 확신이 들 때 이러한 형태의 투자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이제 TDF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 DC 시장이, 퇴직연금 시장이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TDF의 기본 구조는 많이 보셨던 것처럼 주식과 혼합형과 채권을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비중을 조절해서 은퇴 시점 이후에는 주식, 임금 손실의 가능성이 큰 자산을 더 줄여가는 거죠.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가 좋습니다. 굉장히 어떤 자산 배분을 내가 펀드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많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결국은 글로벌 시가총액 기준으로 주식의 어떤 자산의 비중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의 자산 비중이 펀드의 60%, 70%를 차지한다는 것이고요.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으로 가면 80% 이상이 선진국 자산의 비중입니다. 지금의 한 몇 년 동안은 선진국 시장이 이머징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주식과 채권 모두에서. 하지만 그 반대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상황에서는 예상 지금의 내 과거에 봤던 성과보다는 조금 못한 성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TDF라는 게 굉장히 어떤 이 장점을 활용을 하면서 그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정기 투자를 같이 해보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 DC 채직금 전부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일부는 이 형태로 가져갑니다. 먼저 가져가고 내가 지금 은퇴 시점이 먼 시점에서는 종식 펀드를 좀 더 많이 가져가면 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수익 내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정해놓고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떤 자산은 2년에 목표 성과가 나올 수가 있고 어떤 자산은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4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됐을 때 목표로 한 자산이 목표로 한 성과가 달성이 된 시점은 결국은 내 은퇴 시점이 좀 가까워진 시점이죠. 그러면은 그때 이거를 TDF 좀 더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는 자산을 옮기고 역시 그런 부분을 쭉 반복해 간다고 하면 어떤 이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을 보완하고 또 수익률도 좀 더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이게 누웠네요.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이야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한번 마지막으로 드셔보고자 하고요. 존 템플턴 경이 한 이야기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투자자들이 듣는 얘기는 항상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당연한 거죠. 쌀 때 저점에 사서 고가에 팔아라 라는 얘기인데 하지만 거의 대부분 반대로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잘 안 삽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올라온 이후에 이 수익률을 보고 야 이제 됐다 열광하면서 탐욕을 가지고 시장을 사게 되고 자산을 사게 되고 그 위에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괜찮을 거야? 어쩌지?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러다가 원금 회복되면 팔고 다른 걸 갈아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식을 내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퇴직연금 투자자들의 행동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특히 뭐 일반 투자는 내가 진짜 아무 장기라고 하더라도 2년, 3년 또는 4년 뒤에 뭔가 내가 쓸 목돈을 만들기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단기의 어떤 성과에 더 집중해야 될 수밖에 없지만 퇴직연금은 그보다 훨씬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면 이러한 어떤 고점 매수, 저점 매도가 아니라 그 반대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써놓긴 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에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